휴식을 위해서 참 먼 길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생님한테 약간 소개를 드리고요. 선생님은 그 강윤식 선생님이시고요. 경상대학교 보시면 알겠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 교실에서 교수님이 계시면서 지금 경남 지역 암센터 그 암관리 사업 부장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상과 관련되어서 임상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강윤식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큰 박수로 선생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강윤식입니다. 뒤에 잘 보이세요? 뒤쪽에 계신 분들? 예. 처음에 약간 어둡고 조금 작아서 앞으로 나오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좀 옹기종기 앉으시면 더 다정해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사실 바닥에 앉아서 얘기 듣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기대기도 어렵고. 그래서 뭐 오늘 편하게 들으시면 되시고요. 최대한 뭐 본인이 원하시게 늘어지시는 자세로 들으셔도 되니까 편하게 들으시고 하다가 좀 졸린다 이러면 주무셔도 되고요. 오늘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요청받을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을 받았는데요. 지금이 3시 50분이니까 가능하면 5시에서 10분 사이 정도쯤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기 많이 힘드실 거기 때문에 하다가 다리 불편하시거나 화장실 가시고 싶으면 하시면 그냥 나가시면.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원래 의과대학이었다가 의학전문대학을 배웠다가 좀 있으면 다시 이제 의과대학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받을 때 이제 의료 장면에서 임상의료 장면에서 이제 명상의 적용이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뭐 사실은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보다 특별히 뭐 명상의 전문가라거나 뭐 이 부분을 많이 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냥 관심 있어 공부를 좀 하게 되었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아마 의사니까 제가 의사고 어쨌든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학회를 처음 시작을 하신 장영갑 교수님하고 2006년도에 이제 저희 암센터에서 처음 심포지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센터, 암 환자나 이제 임상적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유익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한번 심포지엄을 만든 적이 있어서 그때 참 인연이 되었고 그 몇 번 이제 장려생과 같이 이야기하고 세미나하고 뭐 이런 기회들이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또 인연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인연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대구에서 학교에 쓰여 있으시는 전공이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1991년도에 저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턴 수련을 마치고 예방의학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방의학은 임상과는 아니거든요. 직접 환자를 보는 과는 아닙니다. 예방의학은 성격상 좀 더 인문적이고 사회학적인 능력이 강한 그런 전공인데 건강과 질병의 문제에서 인문적 사회적 요소들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영역이어서 사실은 저도 임상가가 아니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의사이기는 하지만 임상가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 4, 5년 전부터 병원 암센터 일을 하면서 조금 임상적인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잘 주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런저런 것들을 하기 좀 수월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방의학 간 사람들이 임상가들보다는 좀 더 뭐랄까 인문적인 또 사회적인 질병이나 건강에 관한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좀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것들도 제가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는데 영향을 당연히 끼쳤겠지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프로젝트가 약간 어두워서 원래 이 사진을 찍을 때는 한 오후 2, 3시쯤 됐었는데요. 근데 사진은 꼭 오후 5시쯤 되는 것 같죠. 네. 2008년도, 2009년도에 제가 이제 휴스톤에서, 미국 휴스톤에서 연수를 했었습니다. 휴스톤에는 제가 갔던 기관은 아니지만 아주 MD 앤더슨 암센터는 아주 유명한 암센터가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센터인데 MD 앤더슨들은 통합의학 프로그램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요. 아무튼 그때 이제 미국까지 좀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이 이제 좀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에 좀 썼습니다. 정말 어둡네요. 6시, 7시쯤 되고 보이네요. 나중에 컴퓨터로 보니 한 오후 2시 하던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많이 어둡긴 하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 의사니까 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이제 명상이나 이완 그리고 특히 이제 심리학적인 영역에서 적용 뭐 이런 것들에서 좀 경험들이나 공부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임상의학, 소위 서양의학과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의학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다 이제 서양의학이 표준화된 의학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주류 의료체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orthodox medicine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orthodox medicine은 서양의학입니다. 서양의학이 얼마만큼 주류의학이 됐느냐 하면 따로 서양의학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될 만큼 주류의학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서양의학이 의학인 거죠. 그 외의 의학들은 다 뭐 대체 영역에 묶이거나 아니면 비주류로 묶이거나 뭐 이렇게 묶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서양의학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지금 갖고 있는 서양의 몇 가지 특징들이 아주 뚜렷하게 형성된 시기는 19세기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서양 의사들이 그 사회 차지한 역할이나 위치들은 우리나라나 동양에서 의사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보면 조선시대까지 의사들은 별로 높은 직업이 아니었죠, 사회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거는 뭐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의사에 대한 대우도 있지만 실제로 의사들이 병을 별로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19세기까지는 의사들이 별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별로 없었습니다. 의사가 치료해서 아주 운이 좋으면 낫는 거고 대부분 죽는 거고 죽으면 그 당연한 거고 나으면 아주 운이 좋은 거고 뭐 이런 정도의 치료였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까지 의학은 기본적으로 의사 개인이 치료하는 거고 치료의 공간도 대체로 집이었습니다. 집. 그러니까 치료의 공간들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 치료의 주된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중요한 의학적인 성과들이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뭐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세균들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전 감염병의 원소의 세균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과적 영역에서는 무균법이 확립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항생제가 20세기 초반에 발견이 되고, 뭐 이러면서 서양의학이 좀 더 확고하게 이제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좀 더 확고하게 생물과학적인 기반을 갖게 되면서 의학이 과학의 영역들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의학의 주된 공간이 병원이 되는 거죠. 지금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치료의 주된 공간이 병원이 되는 거죠. 그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서양의학에서. 치료의 주된 공간이 병원이 되고 어쨌든 치료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고도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서양의학의 중요한 변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놀랄 만한 변화죠. 그래서 특히 이제 20세기 초반에 주된 의학이 주되게 성과를 거둔 질환들이 감염성 질환입니다. 감염성 질환들은 정말 특히 항생제가 발견되면서 감염성 질환들은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그때 사람들 대부분 감염성 질환으로 죽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죠? 19세기, 20세기 초반 사람들은 대부분 감염성 질환이나 급성 질환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한국 조선시대까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병이 종기였습니다. 종기 아시죠? 그죠? 물론 종기라고 하는 게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조선시대의 종기는. 그때의 종기는 뭐 몸에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말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종기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쨌든 감염성, 파동이 생기거나 이렇게 장차가 드러나면 거의 죽는다는 얘기. 그런데 지금은 그거는 절대로 안 죽죠. 절대로 안 죽진 않나. 어쨌든 거의 죽지 않죠. 적어도 서양의학이 확립된 국가에서는 거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서 중반까지 의학이 사람들이 보여준 환상은 놀라울 만했습니다. 좋아, 이렇게 의학이 발전하면 정말 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 200세 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갖게 되었고요. 그게 특히 이제 급성기 질환, 급성기 질환, 그 다음에 감염성 질환, 그리고 외과적 영역에서 특히 이렇게 발전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물론 뭐 그것이 단순히 의학적인 발전만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회적인 요소들, 그래서 뭐 서양의학을 이루는 국가들이 제국주의적인 확장을 하게 되는 요소들, 그래서 뭐 서양의 주류 가치관이나 문화들이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복잡한 얘기를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서양의학이 이런 성과들에 힘입어서 주류의학이 된 겁니다. 뭐 별로 이견이 없죠. 모든 국가에서 그렇게 되었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서양의학이 정통으로 처리하는 데에서 별로 이의가 없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혹은
시도해본 의학 체계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의학이 서양의학 체계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의학이 그렇게 성과를 거두었는데 20세기 후반에 되면 좀 이게 그렇게 성과들에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특히 외과가 발달하고 병원 중심의 의료가 발달하고 이제 그 병원에서 그 치료를 하게 되니까 장비가 커지는 거죠. 장비가 굉장히 커지고 의료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특히 의료비가 아주 기하급수로 늘었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20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입니다. 그 시기는 병원의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병원에서 들어가는 의료비의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의료비가 늘어나는 수준에 비해서 사람들의 건강 수준은 혹은 질병에 대한 대처 수준은 그 이전만큼 그렇게 극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세기 후반이 그런 시대였습니다. 의료비는 무지하게 증가했고 병원 산업은 무지무지하게 커졌는데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사람들이 느끼는 질병에 대한 대처는 그만큼 그렇게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20세기에 많은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들, 소위 이제 예방의학을 하거나 의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의료의 위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의료의 위기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근데 병은 별로 뭐 그렇게 낫는 것 같지 않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중요한 원인은 뭐냐 하면 질병 패턴이 만성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감염성 질환이나 뭐 이런 질환들이 주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복하기도 쉬웠고 빨리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통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만성 질환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건 뭐 어떤 나라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나라가 발전을 하면 공업화가 되면 질병도 그런 패턴으로 발전을 합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 국가들 뭐 네팔이나 이런 나라에 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인성 전염병이나 수인성 감염병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임신 관련 질환들, 임신할 때 비위생적인 관리를 해서 발생한 이런 것들로 돌아가십니다. 물론 평균 수명도 굉장히 짧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렇게 산업화가 된 나라들은 그런 병으로는 안 죽죠. 그런 병으로 돌아가시면 못 보셨죠, 그죠? 뭘로 다 돌아가십니까? 이제는 다 암이나 뭐 이런 만성질환들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근데 이런 만성질환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 의학이 가지는 한계들이 좀 드러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도 좀 바뀌게 되면서 이런 이게 치료라고 하는 게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질병의 치료, 치료라는 말보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심신의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용어가 있죠. 그죠? 케어링이나 힐링이라는 용어들. 번역하기 쉽지 않은데 돌봄이라고 번역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전인적인 돌봄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게 되죠. 그건 사실 사람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겁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도 느끼죠. 그죠? 병원에 가면 뭔가 좀 껄쩍지근해요. 그죠? 뭐가 부족해요. 이 주사 맞고 약 쓰고 이런 것만으로 뭔가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삶의 다른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우리나라가 그게 아주 좋은 복인데요. 우리나라는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변화한 나라입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죠. 푸어리스트였습니다. 그때 뭐 1953년도에 GNP가 뭐 300불 뭐 이랬었습니다. 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죠. 당연히 그때 사람들은 다 배고파서 죽고 뭐 감염병 걸려서 죽고 그랬었습니다. 예. 근데 60대, 70대, 80대, 90년대 거치면서 한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질병 패턴이 아주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질병의 패턴이 변한 아주 극적인 시기였습니다. 서양은 그게 한 몇백 년 걸렸죠. 근데 우리는 50년 만에 해서 이런 패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게 제일 최신의 사망원인 통계 순인데요. 근데 10만 명당 그 사망원인 보면 10만 명당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제일 많습니다. 예, 이거는 최근 20년간 부동의 1위입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 세 번째가 혈관 질환. 우리가 흔히 혈관 질환을 말하는 중요한 혈관 질환을 말하는 뇌혈관 질환. 뭐 제일 많은 게 뇌졸중이죠. 예.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통합되는 그런 뭐 심장질환과 마찬가지죠. 심근경색이나 허혈성 심질환을 이루는 뭐 협심증이나 이런 것들. 그거 두 개를 합치면 세 개죠. 정확하게 말하면 뇌혈관 질환, 심질환을 합치면 전체 사망의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도 자세히 보시면 그 폐렴은 급성기 질환이기는 하지만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대체로 만성질환을 앓던 분들입니다. 내가 당뇨를 오래 앓거나 뭐 아니면 그 고혈압을 오래 앓거나 뭐 이런 다른 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이 마지막에 결국은 폐렴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주위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시면 뭐 있다가 폐렴이 되거나 뭐 욕창이 생기거나 이래서 돌아가시니까 이 폐렴도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만성질환이 아마 빚어 있을 겁니다. 뭐 예외가 되는 것은 자살과 운수사고 중에 사고니까요. 뭐 그게 예외가 되지만 그 외의 질환들은 다 만성질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이건 추이를 본 건데요. 2000년부터 1위, 2위, 3위는 변함없습니다. 악성신 생물,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변화가 없죠.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제일 뭐 이건 오늘 주제와 상관없지만 제일 많이 변한 건 자살이 4위가 됐다는 겁니다. 네. 2000년도에는 교통사고가 4위였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는 굉장히 많이 줄었죠. 지금은 교통사고가 몇이죠? 네, 교통사고가 9위입니다. 사망률이 반 정도 줄었어요. 2000년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2000년도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10만 명당 25.3명이었는데 지금은 10만 명당 13.7명이 되었으니까 거의 반으로 줄었죠. 자살은 그 사이에 10만 명당 13.6명에서 얼마로 늘었죠? 10만 명당 31.2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실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죠, 자살은.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자살 얘기를 꼭 하죠. 예, 자살은 정말 중요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자원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뭐 그런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찌됐든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질환 패턴들도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만성질환이 많았던 것은 의미는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으면 만성질환이 나타날 틈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중요한 사망원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지금 기대수명, 태어났을 때 기대수명이 80세거든요. 정확하게 81세인데, 그만큼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까. 6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50세 약간 넘었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많이 변하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런 만성질환이 갖는 특성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제 발병부터 발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암은 발생률을 보면 40대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40대까지는 거의 없다가 대체로 40세까지 나타나는 40대 초반까지 나타나는 암들은 대체로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암들입니다. 뭐 백혈병이나 골수암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40대 후반이 되면 전형적인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인 암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발생률이. 그래서 이제 뭐 위암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증가한 암이 근데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죠. 암이라고 하는 게 악성세포가 생겨서 그 악성세포가 뭐 증상이 생기든 검사에서 나타나든 뭐 어떻게 되든 우리가 눈으로 볼 때까지 자라고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단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뭐 20대, 30대 때 처음 생겨갖고 뭐 자랐겠죠. 뭐 물론 그 짧은 시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예컨대 심근경색도 혈관에서 사고가 생기려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든 뭐 죽상경화가 생기든 하는 것들이 오랫동안 쌓였다가 어느 순간 막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병부터 증상 발현까지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 다음에 완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 고혈압과 당뇨라고 할 수 있는데 적어도 현대까지는 고혈압과 당뇨는 완치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고혈압과 당뇨는 관리되기만 할 뿐 완치되는 병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치료를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암도 발생하면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부위는 수술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낫겠지만 재발의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추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병이죠. 심장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문제고 일단 증상이 발현돼서 병에 걸리면 와병 기간이 깁니다. 그렇죠, 그죠? 뭐 사실은 평생이 와병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평생 동안이 물론 이제 상태에 따라서 병상기, 급성 병상기 혹은 뭐 활동 제약기 뭐 이게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와병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게 또 한 가지 특징이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단일화 원인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크죠. 감염병이 그토록 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타겟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핵은 어찌되었든 결핵균을 죽이면 되는 거니까요. 뭐 결핵은 결핵균을 죽이면 되고 뭐 콜레라는 콜레라균을 죽이면 되고 그게 항생제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의학도 만성질환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을 이렇게 뭔가 단일화 원인이 있을 거다. 지금은 보통 그 유전자 순서에서 찾으려고 그러죠. 유전자에 뭔가 암을 이렇게 취약한 유전자가 있을 거다. 그럼 그놈을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씩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단일화 원인이 없습니다.
왜 암이 생길까? 담배 피면 생기죠, 물론. 근데 그거는 단일화 논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담배 피면 많이 생기지만 담배 핀다고 다 생기는 건 아니죠. 그리고 담배 안 핀다고 안 생기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단일화 원인이 아니죠. 그럴 때 이제 저희처럼 예방하는 환자는 그것을 위험 요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리스크 팩터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요즘은 원인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의학에서 위험 요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 만성질환을 이루는 위험 요인은 크게 나누면 환경과 개인이 갖는 생활 습관 이렇게 갈라볼 수 있을 텐데 물론 유전적 요인은 논외로 한다면 환경 요인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 요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눈에 보이면서 통제 가능한 제일 큰 부분들은 생활 습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만성질환이 갖는 특성이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만성질환자들 이제 이 많아지면서 이제 생기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 와병 기간이 길고 원인을 잘 모르고 이렇게 되니까 옛날처럼 짧은 기간에 짧게 치료해서 결과를 탁 보면 사실은 의사들이 별로 이 사람들이 갖는 그 정서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들을 돌볼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사실 의사들 영역이 아니기도 했고. 근데 이제 만성질환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질환들이 삶의 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환이 그게 그냥 삶의 과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삶의 영역을 바꾸든지 뭐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든지. 그래서 정서적인 문제들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오래되고 어렵기 때문에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들도 많아져 있죠. 어떤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만성병 아마 뭐 주위에 있으시거나 본인이 혹시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이게 안 낫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 딱 낫는다. 이러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근데 안 낫고 쭉 계속 가야 되는 이게 여기에 대해서 환자들이 갖는 이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치료를 해도 꼭 나을지 어떨지 잘 모른다. 이게 암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제일 듣고 싶은 데다 보면 이 치료를 하면 꼭 낫는 거죠.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의사들은 뭐 치료해봐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실제로 치료를 해봐야 압니다. 치료 예후가 되게 불확실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병이 와병이 길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들이 변하죠. 사회적 역할들이 변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첫 번째 사회적 역할이 환자가 되는 겁니다. 환자도 사회적인 역할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럴 것 같죠. 우리가 아파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첫 번째 사회적 역할이 환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자기 돌봄도 어려워지고 특히 남성들 특히 사회적인 활동을 왕성히 하는 남성들이 암에 걸리려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암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랄까 자기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삶을 잘 통제할 수 있었는데 병에 걸리면 그게 안 되잖아요. 병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자기 삶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자존감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스트레스들이 있죠. 사실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이완과 명상 접근하면서 썼던 관심을 할 때 스트레스 관리로서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사실 스트레스라는 표현은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죠? 보통 이제 임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이렇게 말할 때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생리적인 반응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 공부를 따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이 일으키는 생리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걸 스트레스로 말하지만 좀 크게 보면 스트레스라는 개념 안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적인 요소들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말은 굉장히 뭐랄까 생물학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스트레스라는 용어 자체는 생물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측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근데 아무튼 그런 넓은 범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요. 뭐 감정적으로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겠죠. 우울하고 불안해지고 화도 나고 그다음에 두렵고 이런 감정들을 환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이런 상황들을 좀 잘 돌봐주지 않으면 이것이 치료 과정에도 되게 나쁘죠. 이런 제가 이제 환자들과 해보면 이제 암 환자들이 검사를 많이 하니까 매일매일 이런 검사 저런 검사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오늘 검사를 하면 이게 내일 결과가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불안해서 잘 못 잡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명상교실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 결과가 좋아지겠냐? 걱정 안 한다고 결과가 나빠지겠냐? 그건 우리 통제의 바깥이 아니겠냐? 그러면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긍정적인 것들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드리죠. 사실은 명상은 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들을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으면 선택하는 일이 좀 세지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쭉 끌려가던 데서 이제 이걸 좀 띄워놓을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좀 이렇게 돌아가는 힘이 좀 커지는 거야.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이런 영역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안 나을 수도 있거든요. 많은 암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진단을 받을 시기에 이미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1년, 6개월, 뭐 2년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2년을 살더라도 그 2년의 과정들을 어떻게 처음에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똑같이 2년을 사는데 뭐 계속해서 자기 질병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렇게 지낼 수도 있고 그 과정들을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삶의 과정들을 돌아보고 하지 못했던 감사들을 표현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보완적인 요법들은 환자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의학이 특히 이제 말기 치료에서 갖는 취약점 중에 하나가 이 환자들의 정서적이거나 감정적인 어려움들을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화의료나 호스피스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뭐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훈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환자의 처방 과정, 특히 말기 과정에서 환자들의 정서적인 돌봄을 좀 이렇게 잘 살펴줄 수 있으면 이렇게 환자들의 삶의 질을 이렇게 높여줄 수 있고 당연히 보호자들, 같이 남은 가족들의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런 소위 정서적인 혹은 보완적인 요법들이 영향을 끼치고 개입할 여지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질환자에서 통합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은 다 합니다. 의사들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할 거냐라고 하는 데 있으면 별로 이렇게 합의된 바가 없죠. 사실은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만성질환 돌봄을 위해서는 기존의 의학적인 치료는 중요하니까요.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이런 사회심리적 환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중재가 역시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자체가 질병 과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예방의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까 만성질환에서 행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학위 논문을 쓸 때 행태를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사람들의 건강 행태. 스트레스는 사람들의 건강 행태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키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은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암의 원인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니까요. 관상동맥처럼 좀 다릅니다. 심혈관 질환은 확실히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가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명제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다 행태가 나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나쁜 사람들은 확실히 행태가 나쁩니다. 그건 다 동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은 술도 많이 먹고 스트레스 높은 사람들은 담배도 많이 피고 스트레스 높은 사람들은 위험 행동도 많이 합니다. 과속도 많이 하고 오토바이도 많이 타고 오토바이 헬멧 안 쓰고 많이 타고 뭐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심리적인 행태는 확실히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는 확실히 건강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요. 직접적으로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재 변수로서 말하자면 건강이나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 변수로서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다 많이 합니다. 의사들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관상동맥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피소드를 경험하죠. 그러면 환자가 옵니다. 와서 치료를 하고 나면 의사 얘기하는데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이러면 스트레스가 안 받아지나요? 참 무책임한 처방이죠. 화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 이게 처방이 아니죠. 그럼 환자가 다시 묻죠. 선생님 그럼 어떤 거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나요? 그건 모르죠. 그 다음 의사는 잘 모른다. 그건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통합적인 돌봄에서 환자의 정서적인 피로를 채우기 위한 방법들은 상당히 많이 공백, 임상적 영역에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물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하시는 혹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론과 명상들이 그것들을 채워주는 한 가지 방법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기법은 대부분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안 배우셔도 저기에서 배우시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 주제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관리. 그래서 뭐 이 얘기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문제 중심, 정서 중심, 정서 중심에서는 인지적 기법. 뭐 사실은 이론과 명상을 인지적 기법을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떼서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건 뭐 그런데 그래서 보완적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완적인 기법으로서 이론과 명상이라는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준혁은 기초반에 강의가 있으시던데요.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다루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조금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전통적인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주류 의학들이 좀 한계가 있다. 특히 환자의 정서적인 돌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반성들이 있으면서 이제 그런 대안으로 떠오른 것들이 보완 투하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컴플먼트의 얼터너티브 메디신이라는 용어들, 캠 줄여서 말하는 조금 다르죠, 그죠? 컴플먼터리 얼터너티브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엄밀히만 컴플먼터리는 기존에 사용하는 서양의학적 의료 체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료나 물리치료 중에서 그죠? 이런 것들은 기존의 서양의학 치료의 골관들을 흔들지 않고 그냥 보조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죠. 그런 게 우리가 보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합 대체라고 말할 때는 그것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의료 체계를 가지는 것들을 특히 대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한의학,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동북아시아 의학입니다. 사실은 한의학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동북아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Chinese 혹은 Protestant Asian Medicin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의학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인도의학, 아유르베딕이 그렇고 그 다음에 동종요법도 호메오패시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것도 거의 독립적인 완결된 의료 체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완결된 의료 체계로 얘기를 할 때 이제 크게 보면 의료 체계가 완결되게 있으려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진단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병을 진단하는 논리가 있어야 되고, 질병을 진단하는 논리적인 체계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치료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병리학, 그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 논리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게 완결된 의료 체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 안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크게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체계들을 갖춘 것이 서양의학, 한의학, 그다음에 동종요법 그리고 아유르베딕, 인도의학의 아유르베딕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힌두교에 근거한 이 네 가지 정도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되기도. 근데 예를 들어서 한의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침술, 아큐펑처는 서양에서 보조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보완요법이 되는 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법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 가지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요법이 수기의학입니다. 매니플로티브 메디시다. 그래서 손으로 뭐 하는 예를 들어서 정골요법이나 마사지나 아니면 접골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벌 메디신들이 있죠. 한의학 중에서도 본초하고 허벌 메디신들. 근데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허벌 메디신 많이 하시죠, 그죠? 이거 먹으면 이 약초 다려 먹으면 어디에 좋대 라고 하는 것들이 허벌 메디신. 근데 동양하고 상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양에서는 주로 한의학에서 기반한 것들이 많죠. 드럼나무를 다려 먹으면 뭐 위에 좋다더라라거나 뭐 배즙을 먹으면 뭐가 좋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허벌 단이란 단종으로서 그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서양에서 뭐 미술토를 사용하면 암에도 항암 효과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쪽에 풀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 아니고 음식을 쓰면 풀 메디신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 바디하고 경계가 좀 애매한데 에너지 메디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에 기반한 에너지에 기반한 요법들이죠. 그래서 뭐 이건 마인드 바디에 묶이기도 하고 에너지에 묶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연기라고 하는, 라이키라고 하는 서양에서 무슨 힐링 터치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터칭 세라피스트들이 손을 얹거나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기운을 전해주는 이런 요법들이 있어요. 일본에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일본식 발음에서 라이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들어보셨을까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뭐
한 부위에 1분씩 이렇게 해서 쭉뭐 내려가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에너지 메디신을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공이나 이런 것들도 에너지 메디신을 묻기도 하고 그리고 심신의학. 심신의학은 굉장히 영역이 큽니다. 사실 그래서 전체 보안 통합의 영역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요. 핵심이 되는 것은 마인드 바디 커넥션입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마음의 영역이 중요하다. 질병의 발생과 치료와 이런 과정에서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의 자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제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치료와 회복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할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서양의학에는 별로 마음이 차지하는 영역이 없습니다. 서양의학은 논리 구조상 마음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논리 구조상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그렇습니다. 의과대학에 처음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해부학이랑 생리학입니다. 해부학 생리학 아시잖아요? 뭔지 아실 것 같잖아요. 그죠? 해부학은 지도죠. 지리학입니다. 몸의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몸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지리학이죠. 지리학. 네. 그 다음에 생리학은 몸의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게 뭘 하냐는 거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에 근거해서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구조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병인 거죠. 근데 몸의 구조와 기능에는 마음이 차지할 자리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죠? 몸의 구조와 기관들이 갖는 기능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게 뭡니까? 뇌입니다, 뇌. 근데 뇌는 마음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죠? 뇌는 마음하고 좀 다릅니다. 뇌의 기능은 뇌의 기능이 마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서양의학도 그걸 애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떼내죠. 정신의학이 따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다루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마음의 영역이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이 몸과 마음의 연관성에 관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중의학 내에서도 몸과 마음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의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데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신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정신신체의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이코소마틱 메디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코소마틱 메디신. 근데 거기서는 다루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의학적으로 그냥 설명할 수 없는데 증상이 발견된다. 그럼 이건 정신적인 문제다. 이렇게 진단할 뿐입니다. 그 두 가지 연관성을 동등하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통합의 요법으로서 마음과 몸의 연관성을 강조할 때는 이렇게 마인드 바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도 좀 다르죠. 우리말도 그죠? 마음, 몸, 뭐 심신 이렇게 말하는 거랑 정신, 신체 이렇게 말하는 좀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심신의학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환자의 자기 치유력입니다. 그래서 힐링이라는 말을 쓸 때 이것은 환자가 스스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양의학은 트리트먼트라는 용어를 쓰죠. 치료. 트리트먼트라는 용어는 용어 자체가 뭐가 들어있어요? 이미 대상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트리트 해주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트리트는 다룬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내 병을 다룬다라는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심신의학이나 보안대책에서는 힐링이라는 용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힐링이라는 말 안에는, 힐링이라는 용어 안에는 이미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치유력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힐링이라는 말 자체가 어원적으로 그리스 말 할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할이라는 말은 온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에서 온 단어가 힐인데 할이라는 용어에서 온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에 어떤 게 있냐면 헬스도 할에서 힐에서 th가 붙은 거잖아요. 헬스. 그 다음에 홀 뭐 이런 단어들이 다 할에서 온 거죠. 그래서 힐링이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 자체 안에 온전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바디 메디신은 온전함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원래 온전했는데 그럼 온전하고 돌아가야 돼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힐링이 반드시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죠. 이게 아마 이제 심리학 하시는 분들 많고 상담 심리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치유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회귀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죠. 치유는 변형되는 것들의 의미가 있죠. 변형되는 의미들이 있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장애를 가지거나 질병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 얼마만큼 잘 통합시키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힐링의 과정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장애를 가지지만 혹은 질병을 가지지만 그 질병들을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들을 좀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환자들이 물론 그 병을 나으려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병이 갖는 삶에서의 통합적인 무엇인가를 발견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치료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죠? 생각을 해보면 그죠? 이것은 뒤에 얘기 말씀드릴 허버트 벤슨이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이완법을 개발하신 아주 유명한 의사가 만든 책에서 나온 건데 치료라고 하는 게 건강과 웰빙이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 의학의 치료는 두 가지라고 나누죠. 내과적 치료, 외과적 치료 이렇게 나눕니다. 과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과, 외과, 의학에 가보면 내과 아니면 외과인 거죠. 사실은 크게 나눠보면 수술하거나 약을 먹거나 이런 건데 그것만이 치료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닥터 허버트 벤슨이 셀프케어 영역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셀프케어 영역이 심신요법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 독립적인 치료법은 아니지만 다른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서 하나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그래서 그게 빠지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완전한 건강을 만들기는 어려운 그런 영역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심신의학의 종류들입니다. 들어보신 것들이 있으실 거고 해보신 것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완과 명상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죠? 이완과 명상이 사실은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최면 치료도 심신요법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가도 그 자체로 힐링 요가를 실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병원에서. 바이오 피드백 해보신 분 계신가요? 바이오 피드백 기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태극권도. 태극권은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하는 영역이 꽤 있죠. 아까 우리 앞에 강의하신 분 간호대학 교수님이셨는데 관절염 치료나 관절염 탈취나 뭐 아니면 심장질환 탈취에서 태극권 중에서 비교적 단순한 동작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해보신 분 계신가요? 태극권. 네. 태극권이 굉장히 에너지를 안으로 쓰게 만드는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용해보면 도움이 되죠. 기공도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뭐 인지행동적 치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인지행동적 치료가 심신의학에 느끼느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범위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조그룹도 심신의학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성질환은 자조모임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배우거나 치료되는 부분들, 치유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자조모임도 그런 부분. 실제로 자조모임은 거의 주류 의학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에서 자조모임은 대부분의 주류 의학이 다 사용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기도와 영성 이것도 최근에는 좀 관심을 많이 든. 사실은 이제 이완과 명상 저희가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완과 명상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죠. 그 종교적인 배경들을 잘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제 치유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도라고 하는 방식. 논문들도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제 이게 기도는 절대로 이렇게 블라인드를 못하거든요. 맹검법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완과 명상은 지금 하시는 거 다 하시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얘기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요법이고요. 꾸준히 하면 당연히 생리적인 이완이 생기고 그리고 유연하고 긍정적인 사고들이 생기고요. 논문으로 많이 보고된 것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MBSR 하셨는데 MBSR 자체가 스트레스 리덕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완화에 제일 많이 사용되고 고혈압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고혈압에 대한 효과는 증명되어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혈압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되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뭐 좀 그렇지만 통증도 증명되어 있고요. 가벼운 불안장애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심한 불안장애나 심한 정신건조 질환에서는 그렇게 권유되지는 않습니다. 명상이 사실은. 그 다음에 암 자체를 낫는지는 잘 모르게 등산 개선이나 삶의 질 개선에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는 보고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사용될까? 이완과 명상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조금 다른데요. 이런 것들이죠. 다 해보신 거죠, 그죠? 이완된 심상 혹은 이완된 신체 기능에 맞춰서 사용하면서 이완을 경험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 그죠? 복식호흡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환자들하고 복식호흡 해보면 복식호흡이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복식호흡이 굉장히 기본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이완 효과가 굉장히 큰 방법입니다. 예.
PMR은 아마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거는 우리가 몸의 부분들을 긴장을 시키면 몸이 딱딱해지는 걸 느낍니다. 브레이싱이라고, 영어에서 브레이싱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브레이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몸에 약간씩 브레이싱을 가지고 있는데 잘 인식을 못하죠. 그래서 이 방법은 브레이싱을 인위적으로 줘보는 겁니다. 주먹을 꽉 쥐면 이게 긴장하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주먹을 펴면 이완과 긴장의 느낌을 대비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몸의 근육들을 쭉 나누어서 머리부터 쭉 뭐 발부터 되지만 어쨌든 모두 16개로 나누는데, 그건 뭐 제가 해보니까 꼭 아주 엄격하게 따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브레이싱과 릴렉세이션을 반복해서 환자들이 그걸 연습하도록 하는 겁니다. 많이 어렵지 않고 이 방법이 좋은 점은 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완은, 보통 이완은 많이 좋으시는데 이건 계속 힘을 줬다 뺐다 힘을 줬다 빼야 되니까 주무시지 않는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브레이싱을 주니까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관절에 무리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게 지침입니다. 침상법은 많이 해보셨죠? 침상법도 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4시, 5시쯤 되는데 완전 밤이네요. 네. 저희가 2008년 그랜드 캐년 갔을 때 해지는 걸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딸입니다. 네. 저희 아내와 딸은 이 사진 쓰는 거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저작권도 없이 막 쓴다고. 네. 아무튼, 네. 이완적으로 보이죠. 네. 그래서, 그런 장면들.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이완에 도움이 많이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캐년 갔을 때 해지는 장면을 보는 것을 어울리면서 굉장히 이완적인 경험, 개인적으로 됩니다. 언제 또 갈까? 뭐, 다시는 못 갈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네.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는, 보통 이제, 가이디드 이메이저리는 가이디드, 보통 이제, 가이디드라는 말에서 오해가 있으신데, 가이디드 이메이저리는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인도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게 지도를 해줄, 내 안에 이렇게 지혜를 나누어줄 내면의 멘토를 만나는 게 가이드를 만나는 게 가이디드 이메이저리입니다. 해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를 갖고 자기네 가이드를 찾으면 만나지죠.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종교의 스승을 만나기도 하고 뭐 할아버지를 만나기도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고 곰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걸 만나서 자기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얻죠. 내면의 직관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조금 해보면 약간 어려운데 보통 많이 쓰는 건 이완적인 풍경들을 쓰는 것들이 제일 많죠. 내가 좋아하는 이완적인 풍경들을 쓰는 것. 이것 환자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어라우절이 높기 때문에 잘 못 주무시고 긴장 많이 하고 하는데 이완적 심상을 유도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많이 주무시기도 하고 편안해하시기도 하고. 자율훈련법, 아우토겐, 독일 사람이 만든 이름이 아우토겐이고 영어는 오토제닉이라 그러죠. 최면에서 나온 방법인데요. 아우토겐은 최면에서 나온 방법인데 최면에 걸려보신 분 없으세요? 사람들이 최면에서 갖는 오해가 있죠. 최면에 걸리면 막 양파를 사과로 막 먹을 거야. 뭐 이런 오해들이 있으시죠. 사실은 최면은 굉장히 깊은 이완의 상태에 들어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경계가 약간 내려지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경계들이 떨어져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방어기제들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이완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 슐츠라는 분이 봤더니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몸이 느끼는 어떤 감각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이완에 들어가면 몸이 무거워지고, 그렇죠? 몸이 아주 무거워지고, 따뜻해지고, 몸이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그죠? 그 다음에 호흡도 느려지고, 그 다음에 발은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머리 이마는 서늘해지죠. 그 감각들을 유도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앉는 자 유도하지만 익숙해지면 본인이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아우토겐인데, 독일에서는 이게 아주 엄격하게 이게 트레이너 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너를 받아야 트레이너가 된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하시는 분 있죠. 유주희생님이 하시는데, 제가 해봤더니 뭐 좀 경험이 있으면 기본적인 감각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제일 쉽게 이완이 됩니다.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그래서 환자들과 하면 보통 두 가지 감각을 사용하거든요. 중감과 온감, 무겁다와 따뜻하다를 사용하면 굉장히 많이 이완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근데 의식도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한 되게 의식이 많이 의식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사실.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생체 데모김은 센서를 따라서 보여줍니다, 환자들한테. 이완이 되면